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심은 숫자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네요. 네. 1년 동안 어떻게 소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적어봤어요. 예. 이게 질문에 있길래 주요한 일이 우리 2월 말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있었고, 그거 지나자마자 4월 달에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이 아주 거세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7월 달 접어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었고, 거대하게 그 반일적인 어떤 불매운동이 있었고, 또 8월부터 10월 한 중순까지 바로 이른바 조국 전국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선거법, 공수법, 그 공수법 이제 2라운드 최종 대결이 있는데 정말로 힘들게 다사다난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분석도 여러 가지를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유난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이제 과거부터 많이 있었지만 올해 유난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정쟁의 소재로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해와 좀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관들 또는 분석하는 저희들도 좀 신중해질 필요는 있기는 하고 나아져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좀 논쟁이 이루어진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메신저를 비판하라.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여든 야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올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저런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특별한 한 해였고 그래서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예. 됐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리얼미터가 여야 통틀어 계속해서 공격받았죠.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그 높다고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높다고 공격을 받고, 양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저는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민심은 변하기 때문에, 예. 한쪽에만 공격을 받고 한쪽에만 칭찬을 받는 여론조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 공정한 조사라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좋고 어떤 때는 또 나쁘고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시면은 최소한 리얼미터나 다른 유수의 여론조사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결하게 조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사가 하나 있네요. 2019년 국정 사회 전반을 돌아다 봤을 때 가장 부족했던 점은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이 조사는 되게 캐주얼하고 단순한 조사일 수도 있는데 참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YTN이 의뢰했고요. 지난 27일 날 금요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모유선 이미 걸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했습니다.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요. 이게 참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 28%, 정치사회의 대립과 분열이 25%, 경기 침체가 2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28%가 이긴 하지만 예. 요 세 개가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 중에서 4명 중 1명씩은 이 개혁, 분열, 경기 침체 요 세 개를 꼽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력기관 개혁, 네. 정치사회 분열, 경기 침체.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 하면요. 통상적으로 연말에 이런 조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대개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 50% 가깝게 네. 경제 부분으로 예. 그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거기 뽑거나 이제 일자리 모아지긴 하는데 지금 보면 세 개가 비슷하게 권력기관 개혁, 그다음에 우리 사회 분열,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 세 가지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은 이념 성향층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진보 성향에서는 이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미흡했다.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는 우리 사회 분열이 문제다. 예. 예. 보수층에서는 경기 침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권순정 시장님께서 이제 그동안 분석하시면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이 성향 따라서 이거 극단화가 많이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향마다 분명하게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시하는 부분들이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화된 현상들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사가 이제 연말에 한 번씩 하는 조사, 지나가는 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조사 결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함의점을 준다고 봐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권력기관 개혁이 28%로 가장 그렇죠. 미진했던 부분이다라고 1등을 했는데 권력기관 개혁이라면 대표적으로 검찰을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검찰 앞에 원래 그 이제 선택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공수처법은 어떻게 보세요? 통과될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지금 선거법 지난번 개정안에서 본회의 통과할 때 찬성이 156명이었어요. 지금 이제 제적이 298명인데 반대가 그때 10명이었고 그래서 156명, 148명이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석이 지금 167명 중에서 그래서 156명에서 지금 몇 명만 빠지게 되면 148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무기명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않겠고 그래서 기명으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탈표가 지금 바른미래당 등에서 다소 이탈표는 있다 하더라도 148명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일단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 알겠습니다.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도층이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는 게 정치사회 분열입니다. 25%.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아마 국회 상황, 뭐 동물 국회네, 식물 국회네, 뭐 맞습니다. 폭력 국회네 이런 게 제일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대립에 있어서 피로감을 가장 빨리 느끼는 그 층이 바로 중도층입니다.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회 정치가 아니고 광장 정치 한 것들 뭐 그런 네. 것들이 원인이 됐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자세히 좀 숫자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3%포인트 미달한 50%입니다. 49.7%이고요. 부정평가는 46.5%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41.4%, 1.5%가 올랐고요. 한국당은 31.4%입니다. 역시 0.5%가 올랐고요. 나머지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 다 내렸고요. 예. 그리고 무당층 역시 소폭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조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그러니까 25일 빼고 26일, 27일 4일간 조사를 했고요. 2,5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유선 임의교육이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 초에 한중일 정상외교의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꼽자면은 지난주에 검찰과 여권 간의 대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를 들면 일단 조국 전 장관 물론 기각되었지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검찰이.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검찰이 했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 허위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공수처의 통보 조항을 두고 검찰이 공개적인 반발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검찰과 정부 여권 간의 대립 지점을 일반 국민들도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격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선거법 통과 과정 속에서 여야의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 그리고 검찰과 여권의 대립 과정 속에서 나오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저는 가장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보도량이 확대된 이제 한미일 그 정상 외교 이 부분이 한중일 네. 정상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예. 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당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공이 올라서 민주당은 41.4%, 한국당은 31.4%. 그러니까 주차들을 이제 쭉 보시면은 조금의 변동은 있는데 그 격차가 최근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민주당이 40%대를 다시 해보겠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주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의미를 강하게 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에서 이제 군소 정당들보다는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또는 야권의 이제 한국당이 어쨌든 1대1로 대립하는 모양새를 이제 장기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국면에서 이제 그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그 양당을 중심으로 군수정당들은 지지가 좀 빠지게 되면서 양당 중심으로 지지층들 이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표결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 그 네.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51대 37 정도로 그 표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손을 들어준 네. 여론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작용했을까요? 작용을 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완전히 공감합니다. 일단 둘이 싸우면은 한쪽에서는 저쪽에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쪽이 왜 오를까 각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각자에게 맞아요. 각자가 결집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도량 자체가 군수정당한테 갈 수가 없고 한국당하고 민주당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군수정당이라든지 무당층은 전부 다 내리거나 감소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수처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하고 선거법에 대한 여론은 조금 이제 약간 결이 다릅니다. 공수처에 대한 찬성이라든지 표결 처리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은 조금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0명 중 7명 전후가 찬성을 하는데 반해서, 그리고 선거법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표결 처리라든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법 처리 그런 부분들은 약간 팽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명분의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 결집할 여지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단행된 특별사면 청와대는 국민 대통합 차원이고 정치적 고려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국민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은 이것이 보면은 뭐 이런 수가 워낙 이제 많긴 합니다만은 언론에 주요하게 이제 보도되는 상징적 인사들을 보면 이제 여권에서 2명, 또는 야권에서 이제 또 2명,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뭐 노동단체에서 또 이제 1명, 그 김상현 위원장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한 고민이 좀 드러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결정적인 것이 이제 비판의 소재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정치적 중량감 또 상징성 이것들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야권층에서는 이것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또 비대정당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이야기인데 네. 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자유한국당 선거법 자체가 꼼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반대쪽에서는 비례한국당 그런 식으로 만들면 자충수가 된다.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련 여론조사도 있죠. 네, 이거는 이제 CBS 의뢰로 이제 지난주 27일 금요일 날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역시 조사 방법은 무유선, 임의글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정당,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연정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데 대응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보다 확대할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찬성이 26%가 나왔고요. 반대가 62%입니다. 예. 한 2.5배 정도로 반대가 많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진보라든지 민주 중도 이런 쪽에서 전부 다 반대가 대다수인데 여기서 한국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높긴 하지만 예.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가 40% 선을 넘고요. 그리고 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60대 이상이라든지 TK, PK라든지 보수층이라든지 이쪽에서 쭉 보면은 전부 다 반대가 10명 중에 6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간단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TK, PK에서도 비례정당에서는 반대가 더 많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조사 질문에 그냥 비례정당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얘기 되는 것이 비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잖아요. 예. 만약에 비례위성정당으로 했다면 더 결과가 안 좋았을 더 안 좋았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물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알지만 현실적으로 의석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현실적 판단을 이제 내려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과연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인가에 대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절반 정도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과제를 지금 함께 안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 만들었을 때 의석 확대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대했던 만큼 가지 않고 좀 제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첨언하자면은 질문에서 한국당을 명시하지 않았고 일부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더욱더요. 네. 그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현상에는 반대한다. 만약에 그런 네. 일이 있다면 반대할 텐데 네. 현실화되면 그러면 그때는 지지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일타 할지라도 좀 약간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한 45% 찬성하는 한국당 지지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그 정당 지지로 계산했더니 지금 정당 지지보다 많이 낮긴 낮지만 예. 그걸로 해서 비례정당을 공천을 하고 한국당은 기존에 비례정당을 완전히 안 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 기존에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내지 않을 때보다는 또 의석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역풍 가능성 하여튼 존재한다 이 말씀이죠. 존재하죠. 뭐 국민들이 과거 선거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정당이 뭐 득표 확대를 위해서 득표 제고를 위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대중들이 어쨌든 반감적인 투표 행위로 나타났던 경우들이 이제 무수하게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누가 봐도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통과가 본인들의 어쨌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 충분히 그것도 이해 가는 측면이 있는데 득표 확대를 해서 한 정당이 가짜 위성 정당을 또 만들어서 국민 앞에 선을 보인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역풍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대했던 효과는 좀 제약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선관위 판단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드는 측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정치 세력들은 하나의 말로서 싸우는데 예. 비례정당을 만드는 측은 두 개의 말로서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그 하나씩 있는 선택지보다는 많이 선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좀 있어요. 네. 예. 하나만 더 마칩시다. 그 아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 개인 지지율을 조사했다고 이건 다른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건 이제 많이 몇 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던 건데 사실 한국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걸.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조사에서 나온 것을 긍정평가를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몇 프로다. 예. 뭐 40%다. 폭락했다. 뭐 급등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지하지만 내가 일 못한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은 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일한 것이 아닌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정치적 성격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공격과 방어 뭐 이런 이제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지지하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것이 국정 수행의 긍정 평가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높게 나오고 있는 것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은 이렇게 개인에 대한 이제 정치적 지지 이것이 이제 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끝까지 지지하겠다가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가 예. 무슨 일이 있어도 10명 중 4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정부 여건의 핵심 지지층의 경고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개인의 신뢰가 상당히 일과는 다르게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